어젯밤은 정말 최고였어. 드디어 했네. 그 순간 내 심장은 멈췄다. 아내의 노트북 화면에 떠오른 메시지 하나가 내가 알고 있던 세계를 무너뜨렸다. 5년을 함께한 사람, 매일 아침 차를 데워주던 그 손길, 좋아하는 반찬을 먼저 챙겨주던 그 배려, 그 모든 기억들이 단 하나의 문장에 의해 산산조각 났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화면을 바라보며 손을 떨 뿐. 그날 이후 아내는 더 이상 내 아내가 아니었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이전의 내가 아니었다. 사랑은 어떻게 배신이 되고 믿음은 어떻게 무기가 되는가. 이 이야기는 완벽해 보였던 부부의 민낯과 그 속에 숨겨진 치명적인 균열을 마주하는 기록이다. 안녕하세요. 내 이름은 강영호, 40살이다. 이런 이야기를 글로 쓴다는 건 정말 쉽지 않다. 하지만 더 이상 머릿속에만 담아두는 게 버거워 어디엔가 쏟아내야 할 것 같았다. 모든 일은 8개월 전 내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은 하루에서 시작됐다. 출장이 일정보다 하루 빨리 끝나 집에 돌아왔다. 기분 좋은 마음으로 아내를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놀란 쪽은 오히려 나였다. 그리고 그 놀라움은 결코 즐거운 종류가 아니었다. 집 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짐을 현관에 두고 서재로 향했다. 서진이는 보통 금요일엔 재택근무를 했기에 서재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책상 위에 그녀의 업무용 노트북이 켜진 채 놓여 있었다. 그녀는 평소 고객 정보 보호 때문에 일 관련 기기는 절대 방심하지 않았다. 그래서 더욱 이상했다. 노트북에 가까이 다가가던 그 순간 알림창이 하나 뜨며 메시지 미리 보기가 보였다. 어젯밤은 정말 잊을 수 없었어. 드디어 해냈다는 게 믿기지 않아. 다음 주도 같은 장소 어때? 보낸 사람은 이주환, 그녀가 관리하는 후배 직원이었다. 온몸에 피가 식는 기분이었다. 바닥이 꺼지는 듯했다. 더는 참을 수 없던 나는 결국 메시지 창을 눌렀다. 그 안에는 배신이라는 이름의 판도라 상자가 열려 있었다. 수개월치의 대화가 저장돼 있었고 처음엔 업무 얘기로 시작됐지만 곧 개인적인 농담, 은근한 칭찬으로 흘러갔다. 그 뒤엔 회의실 밖의 약속들, 숨겨진 만남들에 대한 세세한 이야기로 이어졌고 그들의 대화엔 긴장과 흥분, 그리고 위험한 설렘이 교차돼 있었다. 호텔 예약 내역도 있었다. 그리고 사진들, 호텔 방에서 둘이 함께 찍은 셀카, 심지어 내가 주로 운전하는 차 안에서 찍은 장면도 있었다. 속이 뒤집히는 느낌이었다. 손이 떨려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고 정신이 아득해지면서도 본능적으로 증거를 남기기 위해 사진을 찍었다. 그녀가 노트북을 열어둔 건 단순한 부주의였을지도 모른다. 내가 하루 늦게 올 거라 확신했기에 방심했던 건지도 모른다. 서진과 나는 만난 지 5년, 결혼한 지는 2년이 되었다. 완벽하진 않아도 좋은 관계라고 믿고 있었다. 다툼도 있었지만 부부라면 그 정도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왔다. 서진이는 가끔 예민한 반응을 보이거나 지나치게 요구가 많을 때가 있었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주문이 조금만 잘못 나와도 단순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민망할 정도로 큰 소리를 냈다. 그땐 그저 완벽주의라거나 기준이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건 명백한 신호였다. 자기중심적인 성격과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태도. 나는 그걸 애써 무시하거나 별일 아니라고 넘겨버렸다. 단 한 번도 바람을 의심한 적은 없었다. 서진이의 야망은 존중했고 가끔 폭발하는 감정은 그저 열정적인 성격이라 여기며 견뎌왔다. 하지만 그날 나는 모든 게 무너지는 걸 느꼈다. 사진과 메시지들이 눈앞에서 떠나질 않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를 정도로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때 현관 앞에 차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잠시 뒤 문이 열리고 서진이가 콧노래를 부르며 들어왔다. 나를 발견하자 걸음을 멈췄다. 영호야? 벌써 왔네? 목소리는 지나치게 밝았고 눈빛은 놀람과 무언가를 감추는 기색이었다. 나는 돌려 말하지 않았다. 마케팅팀의 이주환이 누구야? 그녀의 미소가 굳었다. 그냥 회사 후배야. 내가 관리하는 팀원이야. 왜? 네.
눈을 피하며 주변을 계속 둘러보았다. 그 사람이랑 관계 있는 거야? 나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서진이는 웃었다. 날카롭게. 말도 안 돼, 진짜? 설마 내가 걔랑 잔다고 생각해? 같이 일한다고 그딴 의심을 해? 그녀는 내 옆을 지나치려 했다. 나는 휴대폰을 들어 호텔 침대 위에서 웃고 있는 그녀와 그 남자의 사진을 보여줬다.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이내 붉게 달아올랐다. 내 업무용 노트북을 몰래 본 거야? 그건 내 프라이버시 침해잖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녀는 소리를 질렀다. 몰래 만남을 잡고 사진까지 보내놓고 지금 내가 걱정하는 건 노트북이야? 나도 목소리가 커졌다. 그 순간 서진이는 부정하지 않았다. 대신 분노에 찬 얼굴로 외쳤다. 그래,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내가 너무 지루하고 뻔하니까 나도 숨 막혔다고. 그녀는 말을 멈추지 않았다. 맨날 내 취미에만 빠져있고 나는 안중에도 없었잖아. 내가 이 지경이 된 건 전부 너 때문이야. 나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는 서재를 오가며 분노 섞인 말을 쏟아냈다. 내가 그녀를 통제했고 무시했고 커리어를 방해했고 그 순간 그녀의 시선이 진열장 위 도자기 화병에 멈췄다.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 주신 소중한 유품이었다. 나는 말릴 새도 없이 그녀가 그것을 벽에 던졌다. 쨍그랑. 다 내 잘못이야. 그녀는 고함쳤다. 언제나 나만 참고 있었잖아. 산산조각난 화병을 보며 나는 속이 뒤틀렸다. 그 순간 무언가가 내 안에서 끊어졌다. 나가. 나는 낮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 집에서 당장 나가. 이 집은 내 것이었다. 할머니께서 유산으로 남겨주신 가족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공간. 서진이는 그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나도 여기 살아. 내 집이기도 해. 그녀는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소리쳤다. 이젠 아니야. 짐 싸. 나는 차갑게 말했다. 오늘 안으로 나가. 하지만 그녀는 거부했다. 말다툼은 끝없이 이어졌다. 소리 지르다 울고 또 갑자기 다시 날 원망하며 악다구니를 썼다. 감정이 오락가락했고 나는 혼란스러웠다. 그러다 그녀는 책상 위 유리 문진을 집어들었다. 나나 컴퓨터를 향해 던질듯이 치켜들었다. 나는 무심결에 몸을 움츠렸다. 하지만 그녀는 문진을 노트북 옆에 힘껏 내려쳤다. 그리고 옆에 있던 편지칼을 잡더니 팔뚝에 얕은 상처를 몇 줄 긋기 시작했다. 이게 다 내가 날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이야. 그녀는 절규하듯 외쳤다. 상처는 깊지 않았지만 자신을 다치게 하면서까지 날 죄책감에 빠뜨리려는 그 모습은 충격적이었다. 나는 당황했다. 그녀를 억지로 끌어낼 수도 없었고 그렇게 할 생각도 없었다. 지쳐버린 나는 그날 밤만 친구 민기네 집에서 머물겠다고 말했다. 조금이라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다. 내일 돌아올 때까지 짐을 싸서 나가든 아니면 나갈 계획이라도 세워둬. 그게 가장 큰 실수였다. 그날 밤 그녀를 집에 남겨두고 떠난 건 내 인생 최악의 선택이었다. 그날 밤 나는 민기의 소파에서 뒤척이며 한숨도 못 잤다. 민기는 묵묵히 들어주며 서진이는 선을 넘은 것 같다며 내 편에 서줬다. 다음 날 오후 3시쯤 민기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증인이자 내 편이 되어주기 위해 같이 와줬다. 현관 앞에 섰다. 열쇠를 꽂았는데 돌아가지 않았다. 다시 시도했지만 소용없었다. 자물쇠가 바뀌어 있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문을 두드리며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몇 분이 흐른 뒤 현관문이 아주 조금 열렸다. 안쪽에 체인이 걸린 채였다. 서진이는 문틈 사이로 나를 바라보며 승리감에 찬 듯한 표정을 지었다. 무슨 일이시죠? 그녀가 물었다. 문 열어. 이 집, 내 집이잖아. 너도 알잖아. 내 변호사는 그렇게 말 안 하던데? 그녀는 냉정한 목소리로 말하며 문틈 사이로 한 장의 서류를 내밀었다. 서류 상단엔 법원 문서처럼 보이는 인장이 있었다. 나는 이미 임시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했고 이 집을 실거주지로 등록했어. 넌 나가버렸잖아, 영호야. 결혼 생활을 스스로 버린 거지. 이제는 내가 여기 머무는 거고 넌 나한테 접근도 못해. 나는 말문이 막혔다. 하루도 안 돼.
서진이는 자물쇠를 바꾸고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적으로 나를 위험인물로 몰아가려 하고 있었다. 곁에 있던 민기가 참다 못해 말했다. 서진아, 이건 좀 아니지 않아? 말이 안 돼. 하지만 그녀는 코웃음을 치고 문을 그대로 닫아버렸다. 몇 분 뒤 민기와 내가 인도에 서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상의하고 있던 그때 경찰차 한 대가 집 앞에 멈춰 섰다. 서진이가 경찰을 부른 것이었다. 그녀는 내가 집에 억지로 들어오려 했고 이전에 위협한 적도 있다며 자신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명백한 거짓말이었다. 2명의 경찰이 내 이야기를 들은 후 닫힌 문 너머로 그녀의 주장도 들었다. 경찰은 비교적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법적으로 우리가 부부인 상황에서 그녀가 실거주를 주장하고 있고 나에 대한 접근 불안을 제기한 이상 그녀가 거부하면 경찰로서도 내 출입을 강제로 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제로 들어가려 했다간 주거침입 또는 가정소란으로 신고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찰 중 한 명은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지금은 그냥 물러나시는 게 좋겠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법적으로 대응하세요. 나는 내 집 앞에서 바람을 피우고 물건을 부수고 이제는 거짓말로 나를 몰아가는 그 여자가 창문 너머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쫓겨나다시피 물러섰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상황을 설명하자 변호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아주 힘든 싸움이 될 겁니다. 상대가 즉각적으로 공격적으로 나오고 조작된 사실로 법적 프레임을 짜고 있어요. 집이 혼전 상속 자산이라도 그걸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주장하는 폭력이나 위협, 설령 사실이 아니라 해도 재판에선 복잡한 변수가 될 수 있어요. 지금 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변호사와 계속 상의 중이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내 형편없는 상황이 조금씩 알려지면서 누나 지혜와 긴 대화를 나눌 기회가 생겼다. 누나는 대형 로펌의 기업 법무팀에서 일하는 변호사다. 가사 문제는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머리가 빠르고 무엇보다 내 편이었다. 서진이와 연애를 시작할 때부터 누나는 줄곧 저 사람 좀 까다롭고 자기중심적이지 않니? 라며 약간의 우려를 비쳤었다. 하지만 설마 이런 식으로까지 무너질 줄은 몰랐다고 했다. 1년 전쯤 우리 집에서 열린 저녁 모임에서의 일이 떠올랐다. 손님 중 한 명이 새 러그에 와인을 한 방울 흘렸고 서진이는 그 자리에서 손님을 심하게 몰아붙였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싸늘해졌고 누나는 날 부엌으로 끌고 가 조금 자제하라고 얘기 좀 해봐라고 말했지만 나는 그저 요즘 회사 일이 많아서 스트레스가 많을 뿐이라며 서진이를 감쌌다. 이제 와서 누나는 그때 더 강하게 말하지 못한 걸 후회한다고 했다. 그날 이후 누나는 내가 고른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주겠다고 했고 모든 문서와 전략까지 꼼꼼히 봐주었다. 영호야, 이건 감정 싸움으로 대응하면 안 돼. 서진이는 전형적인 파괴적 성향의 행동 패턴을 보이고 있어. 갑작스러운 분노, 피해자 코스프레, 즉각적인 법적 대응, 자물쇠 교체, 경찰 신고, 자해 시도. 이건 우발적인 게 아니라 너를 흔들고 자신에게 유리한 구조로 끌고 가려는 철저한 계산일 수 있어. 누나의 말은 날 감정에서 잠시 떼어놓게 했다. 감정 폭발이 아니라 의도된 행동이라는 걸 냉정하게 바라보게 만든 것이다. 하지만 서진이 쪽 가족은 전혀 다르게 나왔다. 그녀의 부모님, 한정숙 여사와 이령우 씨는 며칠 사이 여러 차례 전화를 해왔다. 특히 장모님은 거의 강요하듯 말했다. 영우 씨, 결혼이라는 건 원래 그런 거예요. 서진이 같은 사람은 좀 감정적이고 열정적인 성향이 있잖아요. 그걸 이해하고 감싸주는 게 남편 역할 아닐까요? 심지어 이주환에 대해선 그 친구가 그냥 서진이한테 반했던 것 같아요. 서진이가 팀장이라서 너무 가까이 지도를 해준 게 오해를 불렀을 수도 있죠. 몇 달간 이어진 은밀하고 교묘한 외도를 단순한 지도 과정 중 선 넘음으로 축소하려는 그 태도는 소름 끼쳤다. 장모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했다. 서진이는 아주 섬세한 아이예요. 그날 밤 당신이 나간 건 정말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 애한텐 그 집이 얼마나 소중한 공간인데요.
그 집은 안정감이자 안식처예요. 당신이 양보해서 같이 지내면서 천천히 관계를 회복해보는 건 어때요? 용서하고 있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사람이니까. 나는 잠시 참았다가 말했다. 그 애가 할머니 유품인 화병을 깨고 자기 팔을 그어놓고선 제 탓이라고 울부짖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장모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 애가 좀 연극적인 면이 있어요. 그건 아버지를 닮아서 그래요. 그냥 감정 표현이 과한 거지. 나쁜 뜻은 없었을 거예요. 물건은 다시 살 수 있지만 결혼은 다시 얻기 힘들어요. 장인은 늘 그렇듯 조용히. 요즘 서진이가 아주 예민하니까 영호 씨가 한 발 물러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며 장모의 말에 맞장구를 쳤다.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서진이의 감정, 서진이의 입장, 서진이의 현실만을 지키는 데 있었다. 그 순간 왜 서진이가 항상 남을 탓하며 살아왔는지, 왜 책임이라는 개념을 외면해왔는지 모든 퍼즐이 맞추어졌다. 심지어 그들은 은근히 이렇게 말했다. 서진이가 상처받으면 우리도 가만히 있진 않을 거예요. 그 말엔 금전적이거나 법적인 압박이 담겨 있었다. 이전에도 그렇게 막아줬던 것처럼. 그리고 서진이 자신도 이혼 서류가 전달되고 퇴거 요청이 공식화된 후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굴기 시작했다. 그녀의 변호사는 당연히 그 모든 걸 막고 있었고, 그녀는 내게 무작위로 연락을 시도하며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었다. 서진이의 메인 번호를 차단한 지 하루도 안 되어 다른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다. 처음엔 무시했다. 하지만 그건 시작일 뿐이었다. 새로운 번호, 익명 문자 앱, 가상의 발신번호까지 동원하며 그녀는 나에게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냈다. 남겨진 음성 메시지들은 듣는 것만으로 심장을 조이게 만들었다. 영호야, 나 정말 미쳤었어. 정신이 나간 상태였어. 주한이는 아무 의미도 없었고 단지 그 순간 내가 너무 외로웠어. 우리 다시 돌아갈 수는 없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울먹이며 떨렸고 몇 번이나 잘못했어라는 말을 반복했다. 그러나 같은 메시지의 끝자락에서 그녀는 갑자기 돌변했다. 내가 그 집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눈 뜨고 당할 줄 알아? 사람들한테 내가 날 어떻게 다뤘는지 다 말할 거야. 내가 어떤 쓰레기 같은 인간인지 똑똑히 알려줄게. 메시지 하나 안에서도 눈물과 분노, 애원과 저주가 엉켜 있었다. 그녀는 하루에도 몇 번씩 그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나를 붙잡았다가 밀어냈다가 다시 끌어당기며 날 정신적으로 갉아먹었다. 나는 그녀의 번호를 다시 차단했고 그녀는 곧바로 또 다른 번호로 갈아탔다. 그 모든 과정을 보면서 내가 알고 있던 서진이는 완전히 사라졌다는 걸 이제서야 확실히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다. 10시가 훌쩍 지난 시간, 갑자기 민기에게서 전화가 왔다. 야, 서진이 우리 집 현관 앞이야. 목소리에 당황과 불안이 섞여 있었다. 지금 초인종 누르면서 내 이름 계속 부르고 있어. 문 두드리고 나오라고 소리치고. 나는 놀랐지만 한편으론 드디어 여기까지 왔구나 싶었다. 민기는 서울 중심에 있는 보안이 꽤 엄격한 오피스텔에 산다. 어떻게든 다른 입주민을 따라 들어온 것 같았다. 그녀는 문 앞에서 강영호, 나와. 남자면 나와서 마주봐. 소리를 지르며 아파트 전체에 울리는 소란을 피웠다. 나는 민기에게 즉시 경비실에 연락하라고 지시했고 몇 분 뒤 보안요원이 도착해 그녀를 데려갔다. 민기는 그날을 회상하며 말했다. 진짜 눈빛이 사람이 아니었어. 뭔가 확 끊어져 있는 느낌이었어. 그녀가 그렇게까지 무너질 줄은 몰랐어. 서진이는 보안요원에게까지 소리쳤고 내가 그녀의 감정 지원 서류를 훔쳐서 여기 숨겨놓았다는 말도 했다. 정신이 온전한 상태가 아니었다. 아니, 오히려 정신이 나간 척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었다. 그녀는 한계가 없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소문이었다. 내가 서진과 결혼한 동안 다른 여자와 몰래 만났다는 이야기. 정서적으로 그녀를 방치했다는 이야기. 모든 건 그녀가 일방적으로 만든 피해자 서사였다. 어느 날 우리 둘 다 알던 지인 중 하나인 선아에게서 연락이 왔다. 영호 씨 힘들겠어요. 사실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말투는 조심스러웠지만 몇 마디 나누다 보니 분명했다.
그녀는 정보를 캐러 온 것이었다. 서진이가 그러던데. 영우 씨가 다른 여자 만난 지 꽤 됐다던데요. 서진이한테는 마음도 안 주고 정서적으로 완전 차가웠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웃음도 나오지 않았다. 잠깐의 실수라는 그녀의 외도는 이제 정당한 반응으로 포장되고 있었다. 나는 악인이었고 그녀는 사랑받지 못한 아내, 잠시 흔들린 비운의 여주인공이었다. 문제는 이 이야기를 그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럴싸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녀의 연기는 연민을 자극하기에 충분했고 감정을 앞세운 무너진 여자의 이미지는 그 자체로 강력한 무기였다. 나는 매일 사람들에게 해명할 수도 없었다. 그저 조용히 묵묵히 모든 걸 기록하고 증거로 남기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중 정말 중요한 일이 생겼다. 내가 꼭 회수해야 할 개인 문서들, 업무용 노트북, 그리고 당장 복용 중인 처방약이 집 안에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변호사와 상의한 끝에 법원에 민사협조 요청을 넣었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허가하에 경찰 2명의 동행하에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일정을 잡았다. 경찰은 절대 몸싸움, 언쟁 없이 물건만 챙겨 나오세요. 조금이라도 위험, 조짐 보이면 즉시 중단합니다라며 반복적으로 경고했다. 그날 오후 경찰과 함께 집에 도착했을 때 서진이는 거실에 앉아 있었다. 나를 보자 그녀의 눈이 번뜩였다. 현관문을 열고 경찰관 2명과 함께 거실 안으로 발을 디디는 순간 서진이는 갑자기 양손으로 배를 감싸며 극적인 몸짓으로 비틀거리더니 바닥에 쓰러졌다. 그녀는 소리를 지르며 배가 아파 제발 멈춰줘 라고 절규했다. 그녀의 얼굴은 일그러졌고 몸은 바닥을 뒹굴며 거실을 가득 메운 울음소리는 단번에 상황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나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며 숨을 삼켰다. 이건 또 무슨 연극이지? 지금 유산할지도 몰라. 내가 임신했단 말이야. 이 모든 스트레스 때문에 지금. 그녀의 비명은 명백히 경찰들에게 들리라는 듯 크고 또렷했다. 그러나 나는 더욱 혼란스러웠다. 우린 몇 달째 잠자리조차 없었다. 그녀의 외도가 밝혀지기 훨씬 전부터 우린 부부로서의 친밀함이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녀가 임신했다는 말은 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적어도 내 아이는 아니었다. 젊은 여성 경찰관 한 명이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섰다. 괜찮으세요? 구급차 부를까요? 그 순간 서진이의 울부짖음은 조금 누그러졌다. 그녀는 괜히 애써 일어나는 신용을 하며 떨리는 손으로 손사래를 쳤다. 괜찮아요. 그냥 누우면 좀 나아질 거예요. 저 사람만 안 오면 돼요. 그리고는 내게 그야말로 독이 담긴 시선을 던지며 큰 소리로 말했다. 이 사람 아기를 지켜줄 생각도 없어요. 이 모든 게 다 나한텐 너무 버거워요. 그녀의 음성은 절제된 듯하면서도 충분히 격정적이었고 경찰들이 확실히 들을 수 있을 만큼 정확히 계산된 볼륨과 속도였다. 나는 그 자리에 굳은 채 서 있었다. 한 손에 들고 있던 문서 봉투는 어느새 축 처진 채 손에서 흘러내릴 뻔했다. 경찰 2명은 서로를 바라봤다. 말은 없었지만 표정엔 당황스러움이 가득했다. 그들 역시 이 상황이 어딘가 이상하다는 걸 감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현장에서 판단을 내릴 수는 없었다. 그녀는 임신했다고 주장했고 유산 위기라고 외쳤으며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피해자 역할을 정확히 연기하고 있었다. 그녀의 거짓말은 단순한 분노의 폭발이 아니었다. 이건 계산된 전략이었다. 나는 입술을 꾹 다문 채 조용히 숨을 골랐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내가 불리해질 것이 분명했다. 이 상황 자체가 내 반응을 유도하기 위한 함정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녀는 바닥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켜 소파에 앉았다. 경찰관은 추가 진료가 필요하면 꼭 병원 가세요. 관련 서류도 필요하실 겁니다. 라고 말하며 상황을 정리하려 했다. 나는 경찰의 안내에 따라 사전에 법원에 신고한 항목들을 빠르게 챙기기 시작했다. 내 업무 노트북, 은행 관련 서류, 약품 보관 케이스. 그 모든 걸 담으며 나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서진이는 내가 뒤돌아서기 직전 다시 한번 속삭이듯 말했다. 내가 날 이렇게 만들었어. 너 책임져야 해. 내가 무언가 반응하길 기대했던 눈빛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어떤 말도 남기지 않은 채 경찰관들과 함께 그 집을 떠났다. 현관문이 닫히는 그 순간 숨이 탁 막히는 듯했다. 그 집은 내 것이었고 할머니가 내게 남긴 유산이었으며 과거와 기억이 함께한 공간이었다. 하지만 그 안엔 이제 나를 파괴하려는 음모와 거짓말, 조작 연기만이 가득했다. 나는 더 이상 그곳을 집이라고 부를 수 없었다. 필요한 물건들을 챙기고 현관문을 나서려던 그 순간 서진이는 낮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넌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영호야. 모든 걸 잃게 만들어줄게. 이 쓰레기야. 그 말은 분명히 경찰관 2명에게도 들렸다. 그들은 즉시 그녀의 발언을 메모했고 내 변호사는 그 내용이 법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기록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날 이후 누나 지혜는 일관된 조언을 해왔다. 직접 연락 절대 하지 마. 모든 의사소통은 변호사를 통해 문자 하나, 전화 하나, 모든 내용을 기록하고 저장해. 특히 지금처럼 경찰 앞에서까지 공공연히 협박하는 행위는 그녀의 정신적 불안정성과 법 절차에 대한 경멸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야. 나는 그 조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통화 기록, 메시지, 지인들의 제보까지 전부 파일로 정리하고 있었다. 매일매일이 심리전 같았다. 언제 어디서 또 어떤 방식으로 서진이의 공격이 들어올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내가 사랑했던 아내가 아니었다. 이미 그 사람은 사라졌고 지금은 나를 파괴하려는 알 수 없는 낯선 사람으로 변해 있었다. 최근 들어 주변 사람들에게서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들려달라는 요청이 많았다. 서진이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이주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는지, 그녀의 가족사와 과거 성향 중 무심코 넘겼던 경고 신호들이 무엇이었는지, 모든 걸 조각조각 맞춰보는 과정은 말 그대로 역겨운 퍼즐을 완성하는 기분이었다. 외도의 구체적인 방식은 내 예상보다 훨씬 대담하고 무모했다. 그녀의 자만심, 그리고 자신이 들키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든 것 같았다. 이주환은 그녀의 팀에서 막 들어온 신입급 대리였고 서울로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사회적으로도 경험이 부족한 상태였다. 노트북에서 발견한 수많은 메시지 외에도 나중에 그녀의 전 직장 동료 한 명이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하고 내 변호사에게 추가 정보를 제공해줬다. 그녀는 서진이 직급을 이용해 주한에게 접근했고 대부분의 만남도 서진이 먼저 제안했다고 했다. 야근 때문에 둘이 늦게까지 남는 날이 많았고 서진이 팀장이 일부러 그 애를 업무 강도로 몰아가면서 따로 남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엔 맥주 한잔 하자고 자연스럽게 유도했죠. 그들의 만남은 처음엔 팀원 간의 네트워킹처럼 보였지만 곧 정기적인 은밀한 관계로 이어졌다. 일주일에 최소 2번 강남 인근의 비즈니스 호텔을 주로 이용했고 때로는 분당이나 일산 쪽 외곽 모텔을 선택하기도 했다. 놀라운 건 서진이가 따로 만든 개인 신용카드 계정이었다. 명세서 수신지는 집이 아닌 회사로 설정돼 있었고 나는 그런 사실조차 몰랐다. 호텔비와 주한에게 건넨 선물, 심지어 신규 고객 미팅이라는 명목의 출장까지 모두 회사 법인카드로 처리한 사실을 그제야 알게 됐다. 그녀는 내가 묻지 않게 늘 완벽한 변명을 준비해 두었다. 오늘은 본사에서 야근이라 늦을 것 같아. 오늘은 본사 임원 워크숍이라 외부인은 참석이 안 돼. 신규 고객 관련 미팅이라 좀 늦어. 서진이는 명확히 회사 일이라는 방패막이를 이용해 모든 흔적을 가려왔다. 게다가 이주환 역시 자신이 특별하다는 착각에 빠져 다른 후배들에게 팀장이 나만 챙긴다는 식으로 은근히 자랑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이 진짜 관계라고는 확신하지 못했다. 서진이는 워낙 성격이 급하고 한 번 찍힌 사람은 끝까지 괴롭히는 성향이 있었기에 동료들조차 그녀를 건드리지 못했다. 그녀는 회사 자원까지 악용했다.
어느 주말 신규 고객 영입을 위한 출장이라는 명목으로 이주환과 근교 도시로 이틀을 떠났다. 사실은 둘만의 로맨틱한 여행이었다. 그 여행의 렌터카 비용, 호텔 일부 숙박비, 식사 비용, 심지어 명동에서 열린 뮤지컬 티켓까지 모두 회사 명의로 처리돼 있었다. 회사에서는 당시 그녀의 직급을 믿고 지출 보고를 간단히 넘겼지만 나중에 이 모든 게 밝혀지면서 그녀는 공식 경위서 요구를 받았고 결국 회사에서도 퇴출당했다. 서진은 자신의 위치와 권력을 개인적 욕망을 위해 한없이 악용한 것이었다. 나는 그 모든 정보를 문서화하고 날짜별로 정리해서 변호사에게 넘겼다. 지금은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대응이었다. 그녀가 만든 거짓된 이야기와 진실 사이의 간극을 법정에서 정확히 드러내는 것, 그것만이 내 명예를 지키는 길이었다. 내가 정식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서진의 외도와 불안정한 행동들이 지인들 사이에 서서히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그녀가 다니던 회사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처음엔 몇몇 직원들 사이의 뒷말이었지만 서진 본인이 회의 중에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거나 자신이 피해자임을 외치며 눈물을 보인 사건이 반복되자 사내 인사팀에서도 조사를 시작한 것이다. 내가 무언가를 꾸며 퍼뜨린 게 아니었다. 그녀 스스로가 자신의 행동으로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고 그 와중에 그녀의 회사 자금 유용 사실까지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었다. 결국 서진은 중대한 비위행위 및 회사 자산의 사적 사용이라는 공식 사유로 해고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모든 책임을 나에게 돌렸다. 영호가 내 경력을 망쳤다. 거짓 소문으로 날 몰아세웠다. 자기가 당한 만큼 복수하는 중일 뿐이다. 내가 직접 회사를 찾아간 적도, 내가 먼저 무언가 폭로한 적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진실을 음모로 바꿔 모든 걸 내 탓으로 뒤집으려 했다. 이제는 서진의 가족 이야기를 꺼내야 할 것 같다. 그녀의 부모, 한정숙 여사와 이병우 씨는 말 그대로 그녀의 자기중심성을 만들어낸 설계자들이었다. 서진은 외동딸이었고 어릴 적부터 온 집안의 중심에 있었다. 내가 봐온 바로도 그렇고 누나 지혜도 수년 전부터 말해왔다. 저 집은 딸에게 단 한 번도 아니오를 말해본 적이 없는 집이야. 어릴 때 때를 써도 원하는 걸 손에 넣었고 성인이 된 후에도 사소한 실수나 문제는 늘 누군가의 탓이었다. 시험을 망치면 선생님이 설명을 못한 탓, 게임에서 지면 룰이 불공정했거나 상대가 반칙을 썼다고 했다. 심지어 결혼 후 다툼이 있을 때도 그녀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내가 기억하는 강렬한 일화가 있다. 결혼 전 정숙 여사가 마치 자랑스럽게 들려준 이야기였다. 서진이가 대학교 1학년 때 논문을 표절했다고 해서 정학 위기까지 갔었지 뭐니. 근데 그 애가 얼마나 똑똑한 줄 알아? 그걸 이겨냈어.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의아했다. 표절을 했는데 어떻게 이겨낸다는 거지? 알고 보니 학교에서 명백한 증거를 바탕으로 퇴학 조치를 검토하고 있었는데 한정숙 여사와 남편은 곧바로 교육소송 전문 변호사를 고용했다. 학교 측에 담당 교수의 편향된 평가, 절차상의 문제, 학생의 인권 침해 등을 근거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강하게 압박했고 결국 대학 측은 이미지 타격과 소송 부담을 피하기 위해 조용히 수강 철회 처리를 해주며 표절 기록도 남기지 않기로 했다. 그 사건은 서진에게 결정적인 교훈을 남겼다. 규칙은 다른 사람에게만 해당된다. 소리 지르고 법적으로 압박하면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 나는 그 말을 들었을 땐 어쩌면 그냥 학창시절 실수겠지라고 넘겼다. 그게 아니었다. 그건 서진이라는 사람의 본질이었고 지금 내가 겪는 모든 일의 시작점이었다. 결혼 후에도 우리 사이의 갈등은 대화를 통해 해결되는 일이 드물었다. 내가 뭔가 지적하거나 조심스럽게 문제를 꺼내면 그녀는 논리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다. 대신 감정적으로 압박하고 외면하고 침묵하고 결국은 내가 먼저 사과하게 만들었다. 몇 날 며칠 말을 하지 않거나 일상적인 대화마저 거부하며
공기처럼 무시하는 방식으로 상대방을 짓눌렀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알고 말거러 라는 듯한 눈빛과 태도, 그 침묵은 그 어떤 고함보다 무섭고 고통스러웠다. 나는 그녀가 불안정한 사람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지나치게 계산적인 사람이었다. 자신이 언제 어떻게 상처받는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고 그 상처를 무기화하는 데 능숙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녀의 행동은 늘 경계선 위에서 움직였다. 법적으로는 아슬아슬하게 합법하고 심리적으로는 상대방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한, 그게 서진이라는 사람이었다. 결혼 생활 중에도 나는 종종 그녀의 감정에 휘둘리곤 했다. 서진이는 어느 날 갑자기 넌 날 사랑하지 않아. 너한텐 감정이 없어. 라며 나를 몰아세웠고 가방을 싸들고 나가겠다고 소리쳤다. 그런 날이면 나는 그녀를 붙잡기 위해 몇 시간이고 사과하고 애원하고 다독여야 했다. 처음엔 정말 그녀가 상처받았다고 생각했다. 내가 뭔가 잘못했나 싶어서 말투 하나하나 되짚으며 내 자신을 비난하고 또 비난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면 그건 감정적 조종이었다. 정서적으로 나를 통제하려는 계획된 연기였다. 그녀는 나와의 사소한 의견 충돌에서도 극단적인 행동으로 반응했다. 조용한 주말을 원하던 내 말 한마디에 갑자기 과호흡을 시작하거나 문틀에 머리를 가볍게 수차례 부딪히며 내가 미쳐버릴 것 같아 넌 날 병들게 해 라고 소리쳤다. 그럴 때마다 나는 그녀를 달래기에 바빴고 잘못한 것이 없어도 무조건 사과했다. 논리나 이성은 아무 의미 없었다. 그녀의 감정 폭발은 내가 그녀의 요구를 수용할 때까지 멈추지 않았다. 이제 와서 보면 그건 그녀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었다. 서진은 소유라는 개념에 집착했다. 사람이든 공간이든 감정이든 결혼 생활 속에서 나는 그녀에게 동반자가 아닌 소유물이었다. 그녀는 내가 가진 것에 대해 당연한 권리를 주장했고 내가 거절하거나 거부감을 보이면 바로 공격으로 돌아섰다. 우리 집, 즉 내가 할머니에게 상속받은 한옥은 법적으로 명백히 내 소유였다. 하지만 그녀는 이 집에 발을 들인 순간부터 우리 집, 나아가 자기 집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지금 그 집에서 쫓겨난 걸 절도당한 것처럼 여긴다. 그녀의 외도조차 단순한 충동이 아니었다. 지금은 확신할 수 있다. 그건 권력과 통제의 문제였다. 직속 후배였던 이주환에겐 지시하고 유혹하고 움직일 수 있는 권력의 대상으로서의 우월감, 그리고 내게는 나 몰래 비밀을 만들고 철저히 속임으로써 나를 능멸하는 방식으로 통제를 시도했다. 내가 그녀의 이중생활을 드러내고 그녀를 집에서 내보내려 하자 그녀는 정체성 전체를 부정당한 것처럼 반응했다. 그건 단순한 싸움이 아니었다. 그녀의 세계관 전체를 뒤엎는 도전이었던 것이다. 서진의 부모는 여전히 그녀의 편이었다. 외도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손가락질하며 서진이를 그렇게까지 몰아붙인 건 너다 라고 말했다. 그들은 언제나 그녀의 서사를 지지했다. 그녀는 상처받은 딸, 나는 복수심에 불타는 남편. 서진은 그 틀 안에서 끝까지 자신을 피해자로 규정했고 그들의 맹목적인 지지는 그녀를 더더욱 비현실적인 확신 속으로 몰아넣었다. 이런 환경에서는 어떤 합리적인 대화나 타협도 불가능했다. 그리고 마침내 1년에 가까운 법정 다툼 끝에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었다. 예상했던 대로 소송은 추악하고 지저분한 싸움이었다. 서진과 그녀의 변호사는 적극적인 공격을 전략으로 삼았다. 나를 감정적으로 폭력적인 남편, 금전적으로 통제적인 남편으로 몰아가려 했다. 그녀는 법정에서 눈물까지 흘리며 정말 영화 같은 진술을 했다. 남편은 저를 무시하고 경제적으로도 저를 지배하려 했어요. 하지만 은행 기록은 그녀가 고액 연봉을 받고 있었고 공동 계좌에 자유롭게 접근하며 값비싼 소비를 해왔음을 보여줬다. 그녀는 이주환과의 관계는 단지 친밀한 동료애였으며
내가 그걸 질투해 일방적으로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남편은 집을 팔아 돈을 벌고 싶어 했고 저를 그 과정에서 제거하려 했어요. 라고 말하며 내가 처음부터 이혼을 계획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그녀는 자신의 혼전 자산 일부를 집 보수 및 리모델링에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어떠한 객관적 증거도 내놓지 못했다. 우리 측의 회계 분석 보고서에는 그녀의 주장이 모두 입증 불가로 명시되었다. 이 싸움은 내게 너무나도 긴 싸움이었다. 매 순간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기 위해 내 자신과 싸워야 했고 매번 그녀가 새로 만들어내는 이야기들 속에서 진실을 지켜야 했다. 이제야 겨우 한 걸음 나아간 느낌이다.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가장 큰 산은 넘었다. 재판은 길고 피곤하고 한치의 양보도 없는 싸움이었다. 하지만 하나씩 서진의 거짓말은 무너져 갔다. 내 변호사는 은행 명세서, 이메일 기록, 민기와 지혜의 누나 같은 직접 목격자의 증언을 통해 그녀의 주장을 하나씩 반박해 나갔다. 특히 내가 집을 장악하려고 그녀를 몰아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동, 계좌 사용 내역, 서진의 독자적 소비 패턴, 그녀의 급여 내역까지 공개하면서 경제적 통제라는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걸 입증했다. 지혜 누나는 법정에서 직접 증언했다. 서진은 평소에도 감정 기복이 심했고 재정적으로 책임감이 없었습니다. 쇼핑 중독에 가까운 소비 습관도 있었어요.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그녀가 경찰 앞에서 주장했던 임신이었다. 그 장면은 내 머릿속에서도 여전히 선명하다. 거실 바닥에서 배를 움켜쥐고 울부짖던 그녀의 모습, 그 말 한마디가 나를 아기를 버린 남편으로 만들 수도 있었다. 그러나 사전신문 단계에서 내 변호사는 의료 기록을 요구했다. 병원 진단서, 산부인과 진료 기록, 초음파, 사진, 그 어떤 형태의 증거라도 괜찮다고 했다. 서진은 아무것도 내놓지 못했다. 그녀 측 변호사는 심리적 임신 상태일 수도 있다. 남편의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증상이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지만 판사는 그 말을 듣고 무표정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 순간 그녀의 신뢰도는 바닥까지 떨어졌다. 법정에서의 서진은 그야말로 연기자였다. 내 변호사가 비밀 신용카드 사용 내역, 호텔 영수증, 항공권, 선물 구매 내역까지 체계적으로 제시하던 날, 서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저 사람이 다 왜곡하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난 피해자라고요. 왜 아무도 그걸 못 알아봐요? 그녀는 판사석 쪽으로 다가가려다 법정 경위에게 저지당했고 판사에게 정식으로 주의 경고를 받았다. 또 다른 날엔 내 변호사가 이주환을 증인으로 불렀다. 주환은 분명 긴장했고 증언대에 서는 걸 꺼려했지만 법적으로 소환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그는 증언 중에 서진 팀장이 먼저 접근했고 만남도 주도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녀가 관계를 들키지 않기 위해 자신에게 압박성 발언을 했다고도 진술했다. 이 말을 듣자 서진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법정 전체에 울릴 정도로 소리쳤다. 너 같은 배신자, 비열한 거짓말쟁이, 비겁한 겁쟁이. 그녀의 외침은 법정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판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피고, 다음에도 이런 식의 감정 폭발이 반복되면 법정 퇴장을 명령하겠습니다. 가장 치열했던 부분은 할머니에게 상속받은 집에 대한 소유권 다툼이었다. 유언장은 명확했고 등기부등본에도 결혼 전 내단독 소유로 등록돼 있었다. 하지만 서진의 변호사는 결혼 기간 중 발생한 가치 상승분에 대해 지분을 주장했다. 비록 이름은 남편 단독이지만 아내로서 정신적 기여와 생활 노동을 통해 집을 관리하고 유지해왔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포렌식 회계사까지 고용했다. 모든 유지비, 리모델링, 세금 납부 내역, 심지어 상속 당시 남아있던 자녀 대출금 상환 내역까지 모두 내 결혼 전 자산에서 나갔음을 하나하나 증빙했다. 그 결과 서진이 그 집에 금전적으로 기여한 부분은 사실상 제로로 입증되었다. 그런데
진짜 전환점은 서진의 부모가 법정에 증인으로 소환됐을 때였다. 한정숙 여사와 이병우 씨는 처음에는 당연하다는 듯 우리 딸은 상처받은 쪽이다 라는 태도를 유지했다. 하지만 변호사의 질문이 조금씩 구체적인 과거 사례로 넘어가자 그들의 대답은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대학교 때의 표절 사건에 대해 정당하게 싸운 것이다 라고 하던 정숙 여사는 학교에서 어떤 증거를 제출했는지 묻자 대답을 회피했다. 또한 딸이 어릴 적 감정적으로 힘들면 물건을 던지거나 문을 부수기도 했다는 말도 실수로 흘러나왔다. 이런 증언은 서진의 성향이 단순한 일시적 불안정이 아닌 오랜 기간 반복된 패턴임을 보여주었다. 그 순간 나는 마음속으로 이제야 무게추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는 생각이 들었다. 거짓은 결국 쌓이면 무너진다. 법정에 서게 된 한정숙 여사와 이병우 씨,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딸 서진을 피해자로 몰고 가려 했다. 우리 딸은 늘 감정적으로 상처받는 쪽이었어요. 사위가 너무 냉정하고 고집이 세서 서진이가 늘 불안해했죠. 그들은 그렇게 말하며 나를 무정한 남편으로 만들려 했지만 내 변호사는 차분하면서도 정확한 질문으로 그들의 진술 속 모순점들을 하나하나 밝혀냈다. 서진 씨가 대학 시절 표절로 징계를 받을 뻔했던 사건 기억하시죠? 그건 그땐 학교가 너무 혹시 그때 어떤 교수였는지 어떤 조치가 내려졌는지 정확히 기억하시나요? 그건 그냥 정리된 일이고 기억이 잘. 이병우 씨는 대부분의 질문에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며 대답을 피했고 정숙 여사는 점점 불안해지더니 결국 이건 변호사가 괴롭히는 거예요 라고 목소리를 높이기까지 했다. 그들의 진술은 도리어 서진의 행동이 가정환경에서 비롯된 장기적인 패턴이라는 걸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결과 없는 책임 회피, 끝없는 정당화, 자기중심적 사고방식, 이 모든 것이 그들 가족의 모습으로 법정에 드러났다. 그날 이후 서진 측 변호사의 태도는 눈에 띄게 바뀌었다. 이전의 공격적인 전략에서 조금은 방어적인 입장으로 돌아섰다. 그 역시 이 싸움의 전세가 기울었다는 걸 감지한 것 같았다. 그리고 몇 주 전 수많은 공판과 서면 제출, 서진 측의 연이은 연기 요청 끝에 드디어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가장 중요한 판결문 첫 줄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혼인의 파탄 사유는 명백히 혼인 파기 사유에 해당하는 외도이며 기타 정서적 갈등 및 신뢰의 상실은 피고 서진의 반복적인 행위에서 비롯됨이 인정된다. 이혼은 불화에 의한 협의 결렬로 판결되었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서진의 외도가 혼인 파탄의 핵심 요인임을 명시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할머니가 남기신 집에 대해 판사는 명확히 말했다. 해당 부동산은 원고용호의 단독 상속 자산으로 혼인 전 소유 및 자금 출처가 분리된 점이 입증되었기에 피고는 이에 대해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이 말은 곧 그 집이 전적으로 내 소유라는 뜻이었다. 내가 끝까지 지키고자 했던 공간, 과거의 기억과 따뜻한 유산이 담긴 그 집을 법적으로도 다시 되찾은 것이다. 판사는 판결문 말미에 서진의 소송 과정 내 행위들에 대해 이례적으로 강한 표현을 남겼다. 거짓된 임신 주장, 법정 내 감정적 폭발, 타인에 대한 공격적 언행 등은 피고의 신빙성을 명백히 손상시켰고 재판 과정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서진은 30일 이내에 해당 부동산을 자진 퇴거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날은 잊을 수 없다. 서진이 짐을 빼던 날, 나는 변호사의 권고에 따라 민사집행보조 요청 공무원 입회를 넣었고 경찰 2명이 입회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했다. 서진은 내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입술을 굳게 다문 채 눈빛은 적대감으로 가득했다. 짐을 옮기는 속도는 일부러 느리게 하려는 듯 지나칠 정도로 느렸다. 30일이라는 기한을 마지막까지 끌고 가며 자신이 쫓겨나는 피해자라는 이미지라도 남기려는 듯했다. 그녀가 나간 후 나는 집을 점검했다. 눈에 띄는 건 없었지만 분명한 작은 아기들이 남아 있었다. 안방의 원목 바닥엔
의도적으로 그어놓은 듯한 깊은 흠집이 몇 군데 나 있었다. 서재 책장 뒤편, 평소엔 잘 보이지 않는 벽엔 검은색 매직으로 이상한 낙서가 남겨져 있었다. 작은 물건들, 할머니가 주신 수공예 북마크, 내가 아끼던 오래된 만년필 하나가 사라져 있었다. 금전적 가치는 크지 않았지만 내겐 깊은 의미가 있던 것들. 이건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지만 그녀가 남긴 마지막 흠집이었다. 어쩌면 이 모든 파괴의 마지막 서명 같았다. 모든 게 끝난 지금 나는 여전히 이 싸움의 흔적과 싸우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녀의 세계 속에서 내 진실을 부정하지 않아도 된다. 서진이 마지막으로 문을 나서던 날, 경찰관의 안내에 따라 짐을 다 옮기고 현관 앞에 섰을 때 그녀는 나를 바라보지 않았다. 하지만 옆에 있던 경찰관에게 뚜렷하고 분명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이 사람 곧 후회할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엔 벌받게 돼 있어요. 경찰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고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깥으로 안내했다. 그것이 이 긴 악몽의 마지막 장면이었다.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었다. 금전적 정산 문제가 남아 있었다. 그녀는 직장을 잃었다. 외도와 업무상 비위 사실이 드러난 결과였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현재 무소득 상태라는 이유로 법원은 내게 한시적 배우자 생활비 지급 명령을 내렸다. 내 변호사는 설명했다. 한국 민법상 혼인 기간 중 경제적 의존 관계가 있었다면 이혼 후 일정 기간 상대가 자립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지급하는 건 보편적인 판결입니다. 단, 형사적 경제 사기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가 입증되지 않는 한 도덕적 책임만으로 지급을 면제받긴 어렵습니다. 판결된 금액은 서진 측이 처음 요구한 액수보다는 훨씬 적었고 지급 기간도 18개월로 제한되었다. 하지만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그 돈은 작은 통증처럼 내 안에 남아있다. 그녀가 나에게 남긴 수많은 상처와 조작된 이야기들, 그 모든 것을 생각하면 한 푼도 주기 싫은 마음이 드는 게 솔직한 심정이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다. 이건 자유에 대한 대가다. 정확히 18개월. 나는 매달 달력을 보며 그날을 카운트다운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내 삶을 천천히 되찾기 시작했다. 첫 번째 행동은 자물쇠를 모두 바꾸는 것이었다. 나는 보안업체에 연락해 최신 고급형 보안 시스템으로 현관문, 뒷문, 창문까지 모두 교체했다. 이제 이 집은 누구의 그림자도 남아있지 않은 오롯이 내 공간이다. 정적이 감도는 집. 예전엔 싸늘하고 외로운 느낌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정적은 평화롭다. 그 관계는 단순히 무너진 게 아니었다. 산산조각나고 불타 사라진 것이었다. 그 모든 것은 서진의 선택과 행동에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단 한 번도 책임지지 않으려 했던 그녀의 태도가 결정적인 원인이었다. 이 글을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들이 남겨주신 짧은 말 한마디, 위로, 조언, 격려, 그 모든 것이 어둠 속에서 나를 붙잡아준 등불이었습니다. 이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암울하고 복잡한 시기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장은 끝났습니다. 진심으로 완전히 닫혔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이혼 이야기가 아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벌어진 조종, 침묵의 강요, 그리고 진실을 외면한 시간들에 대한 기록이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받은 배신은 삶을 무너뜨릴 수 있지만 그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자신을 세우는 것도 결국 나 자신이다. 정의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스스로를 지켜낸 건 분명한 승리였다. 사랑은 둘이서 지켜야 하고 책임은 누구도 대신 질 수 없다. 우리는 타인의 진심이 아닌 행동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절대 잃지 말아야 한다. 당신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감동, 잠시 멈춰 생각해보는 계기, 혹은 바쁜 일상 속 따뜻함이 되어 주었다면 저희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 구독은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따뜻한 다리 역할이 되어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평안하시고 행복한 일들로 가득한 나날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